먼저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키스텝 수요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정인세 단국대학교 교수님과 지정토론에 참여해주신 충남대학교 백은영 교수님,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박천일 통상연구실장님, 주식회사 텔라텍 코리아 이승호 대표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올 한 해 반이 지나고 7월 1일입니다. 저희 워낙 양대천반의 화사한 꽃과 햇살을 보며 즐거워했던 봄날이 어제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여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름의 덥고 습한 날씨가 우리에겐 조금 짜증스러울지 모르지만 봄에 나온 새싹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양분일 것입니다. 올 초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노력도 이제 결실로 만들어야 할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은 지치고 게을러질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땀방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우리의 노력과 땀이 결실로 연결해 가는데 참 많은 시련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메르스 사태는 물론 가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 주춧돌인 무역은 성장세가 주춤합니다. 특히 기술무역 수지는 2013년 약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OECD 회원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과학기술로 6.25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6달러의 최빈국에서 세계 13위권인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그 저력이 있습니다. 드램, TDX, CDMA, T50, 휘보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과학기술이 다시 한번 위기 극복과 우리나라의 힘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오늘은 창조경제시대의 기술무역 수지 적자 극복 방안에 대해 단국대학교 정인세 교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키스텝은 늘 그래왔듯이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을 향후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키스텝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무역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사실은 뭐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경제 정책을 쭉 보니까 수입되는 걸 대체하려는 정책을 먼저 썼다가 사실 그게 실패하면서 있는 것을 뭘 사오려면은 있는 것을 내다 팔아야 된다 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기에.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여기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40년 동안 5,76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서 2013년도에 수출이 5,760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수출 1억 불을 기념해 가지고 11월 30일자를 무역의 날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역의 날 행사는 대통령이 주관하면서 굉장히 큰 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4년 연속해서 1조 불, 그 무역 규모 1조 불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9번째로 이제 달성한 실적인데 다른 나라들이 1조 불을 달성했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는 7위, 무역 규모로 보면 8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뭐 28,000불, 29,000불 정도를 하는데
금년 내로 3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 무역이 얼마나 이제 산업 구조를 바꿔왔는지를 볼 수 있는 장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사실은 1961년도에 우리가 수출하던 10대 수출 품목이 뭐 철광석이라든가 텅스텐, 로얀, 그리고 석탄, 오징어, 화로, 흑연, 뭐 쌀. 우리가 쌀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 게 없으니까 쌀 같은 것도 팔았고, 10번은 저게 스와인 브리스틸, 돼지털입니다. 가발이나 눈썹용으로 저런 걸 가공해서 팔아서 저게 이제 10대 수출 품목이 됐었는데, 2011년, 물론 그것도 이제 한 3년 전에 통계입니다만, 뭐 선박이라든가 또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LCD,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핸드폰을 비롯해 가지고 통신기기들, 그리고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이 10대 품목을 하는 거 보면, 그걸 그냥 품목만 보더라도 맨 앞에는 1차 산업 중심의 저개발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뒤에 2011년 거, 뭐 지금 약간 구조가 변하긴 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산업이 선진화되고 하이테크로 전환됐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사실 우리가 이 수출이 무역이 1조 불로 가는 과정을 산업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발 독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 작은 자원을 가지고 이 경제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그래서 경공업, 섬유라든가 신발 같은 거 수출해서 나중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조선, 이제 1980년대 초반에는 IT 쪽, 이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세계를 리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CDMA를 개발하고 IT 통신망을 구축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을 했었고, 중화학공업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성공적으로 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평균 한 18% 정도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6차, 7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도 1962년에 87불에서 1인당 개인소득 87불에서 여기 2011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22,000. 그 작년 같은 경우 28,000불, 그리고 올해는 이제 3만 불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 3만 불이면은 이제는 거의 이제 선진국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좋은 아주 이상적인 그림으로 선택과 집중이 성공을,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은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국가로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중국하고 FTA를 가서명까지 하고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뭐 아니 늦어져도 내년 초 중에는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데 중국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수출 환경에 있어서 또 도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일본이 아베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엔저가 돼서 같은 제품이 경합이 많은데 이 가격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밀리는 형국이 돼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오늘날 그리스가 뭐 디폴트를 선언하느냐 마느냐 뭐 국민 투표로 넘겨지고 하는데, EU가 사실은 미국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더 충격을 받은 게 사실 EU거든요. 그래서 EU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수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로 사실은 내수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로 견뎠는데 수출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 쪽에서 보면. 그리고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가 경합 제품이 굉장히 중국한테 뺏기고 있다. 중국 제조업을 보면 사실은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부르고 G2로 올라선 데는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기술적인 성장도 굉장히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2013년도 이 기록을 보면 중국이 수출 시장에서 1위 품목, 이거는 뭐 최첨단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리는 건 아니고요. 아이템이 시장 마켓 시어가 가장 큰 품목이 세계 이제 전체 품목이 5,052개 정도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가 넘는 1,538개를 중국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가 계속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지금 63개, 2013년 기준으로 63개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마켓 시어가 큰데 저게 점점 뺏기고 있다. 우리가 한 150개, 200개까지 갔다가 중국한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렇게 부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회이면서도 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글로벌화가 급속히 일어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이 5위로 떨어지는, 그래서 어닝 쇼크가 온 적이 있죠. 분기별로 10조씩 벌다가 4조, 7조, 4조로 떨어져 가지고 삼성전자가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다.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하위를 마크하고 있어 가지고 새로운 인력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시장도 굉장히 청년 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악재가 겹쳐 있는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2020년대는 우리의 성장 잠재율이 2%대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선진국형 이제 저성장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소 투입량을 늘려가지고 성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구조가 또 고임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특히 사회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회에서도 잘 협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면은 이제 뭐 세수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정을 확대해 가지고 마이너스적인, 그래서 재정 적자가 커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또 야당 같은 데서는 기업 증세를 해야 된다. 기업이 자꾸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증세 여론이라든가 또 세금을 놀리려고 했을 때 조세 저항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1년을 거의 경기가 굉장히 침울한 상태에서 1년 갔고, 올해 와가지고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유행이 많이 안 한 메르스가 이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 기술 무역이 굉장히 더 중요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간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자본이라든가 이제 큰 공장을 세운다든가 생산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양적인 면에서 중국이나 다른 그 저임금 국가들하고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기술 제품, 과학에 기반을 둔 그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허 같은 경우도 특히 뭐 핸드폰이라든가 CDMA 기술 같은 거를 우리가 국가 기술로 채택했지만 퀄컴 같은 데 엄청난 이제 기술료가 나가고 있고,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특허나 기술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우리 기술을 팔 수 있는, 그래서 기술 무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기술 수출이라든가 OECD에서 TPP, 그러니까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허청하고 한국은행이, 사실은 제가 국가과학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면서 통계를 좀 이렇게 기술 무역 관련된 통계를 얻으려고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협조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번에 특허청하고 한국은행이 손을 잡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지수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지수를 이렇게 팔로우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식재산권, 특히 이제 기술무역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기술무역의 규모가 점점 이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추정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첨단 기술 무역에 있어서는 첨단 제품, 기술 무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제품에 있어서, 그래서 의학이라든가 통신기기, 또 고가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무역 수지가 그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2010년도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 기술 무역은 그 R&D라든가 또 인적 자원 투자를 반영해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술 무역 현황은 약간 이제 최근에 그 특허청에서 발표한 데이터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OECD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 사실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1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고, 또 기술무역 적자는 가장 큰 57억 불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적신호가 이미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무역 규모하고 견주어 보니까 우리가 무역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1조 1,040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5,760억 달러, 수입이 5,280억 달러 해가지고 세계 8위를 마크하고 있었고 480억 불의 무역 흑자를 보였는데, 기술무역 규모는 전체로 163억 달러, 굉장히 작은 규모고, 수출이 또 53억 달러에 그치고 수입이 110억 달러라 57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는데, 전체 무역에 있어서 1.5%에 불과하다. 굉장히 시장이 작다. 사들이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거를 여하이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관건이다. 이제 적자냐 흑자냐 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57억 불의 적자는 우리가 무역 흑자의 12% 규모의 돈이 외화로 기술 무역 적자로 인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특허청이 5월 달에 한국은행하고 개발한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수지를 보면, 이제 기존의 기술무역 수지, OECD에서 한 TPP하고는 약간 다른 게 저작권 사용료라든가 판매 구매액 같은 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고, 상표권 중에서도
이제 기술무역에 있어서 일부 포함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 신규로 개발한 지수에는 그게 포함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지수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용역할 때 저 통계 때문에 통계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갖춰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특허청하고 한국은행이 그런 것을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과거에 45억 달러에서 2010년 기준으로 2014년엔 12억 달러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도 약간 소폭 감소했죠. 54.8억 달러 적자에서 48.7억 달러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기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이제 적자를 많이 내고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흑자를 내는 규모인데 2014년 중에 그 대기업의 무역 수지 적자가 42.6억 달러로 2010년 80억 달러에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 뭐 3년이나 5년 안에 우리가 그 기술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전자 분야에서 이제 과거에 72.1억 달러 적자에서 46억 달러로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그 기술무역의 그 수지가 8억 달러 흑자로 적자에서 이제 전환되는, 그게 이제 사실은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고 제품 가격을 산정할 때 기술료로 일부를 차지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이제 수법인데 그게 이제 먹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돼 가지고 지식 재산권 무역 수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적어도 68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이제 적자폭이 감소했고,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22억 달러로 흑자폭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흑자 국가들은 주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의 이제 기술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기술료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적자를 내는 국가들이 주로 이제 기술 선진국인 미국하고 가장 큰 이제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늘색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많이 도입하면서 우리가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서 이 국가들 5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80%에 해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특허권 기술 사용료 수지도 우리가 적자가 83억 달러인데 그 사용료 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휴대폰이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주력 품목이 글로벌 특허 사용료가 굉장히 나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IT 관련된 특허를 애플에 비해서 3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안드로이드를 대변해가지고 구글의 대변자처럼 이제 애플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특허가 적으니까 굉장히 열세에 몰리니까 이제 새로 나온 특허를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 바꿔서 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특허들이 나중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수출할 수 있는 기술 무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조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글로벌 특허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10년에는 600건에서 2011년에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많은 부분들이 저런
이제 최첨단 제품들에 있어서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제 수출품의 핵심 원천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빠른 기간 내에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전쟁의 폐허라든가 또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할 시기가 없이 이제 산업화로 들어가면서 이제 생산을 하려니까 외국에서 기술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제 주요 5대 수출 품목의 수출률이 70% 정도,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 제조업의 이런 5대 품목의 제조업의 거의 45.6%가 핵심 소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라든가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죠. 특히 이제 일본으로부터 무역력조가 계속되는 게 소재라든가 기술을 계속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 대기업의 뭐 CDMA라든가 PC, 광학기술, 소프트웨어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CDMA 광학기술에서 특허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기술 도입액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과 도입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수출을 증대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대 수출 품목에 대한 해외 기술 의존 현황을 장표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한 거의 50%, 48%에 해당되고, 휴대폰 60%.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나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48.9%, 철강제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개발 많이 해가지고 30%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장이 커지려면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금까지는 그냥 사다가 쓰고 나서 그 기술이 한계가 다 하면은 그냥 사장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사는, 장난감 갖고 놀다가 그냥 실증 나면 다른 장난감을 사고, 쓰던 장난감은 뭐 거의 재활용에 내놓는다든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개념으로 기술을 다뤘는데, 사실은 자기가 쓰던 기술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면서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 기술, 자기가 쓰던 기술을 적절하게 패키징화 해가지고 해외로 팔고 상품화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직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기술 공급자하고 기술 수요자 사이에 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그 기술 중개하는 시장이 점점 커져야 해외에서의 기술도 들여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해외로 이렇게 중개하는 그런 기관들이, 시장이 점점 커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 중개 시장의 규모가 뭐 2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 250분의 1이라고 하니까 거의 시장이 뭐 존재하지 않는 정도로 미미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델타텍의 이승호 대표가 원장님 만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R&D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화하는 것까지 안 가고 중간에 그냥 중간 제품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성이 부족한 상태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술 중개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기술이라는 게 이제 사들여 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으면 그냥 실패를 하는데,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개런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무역 규모를 아까 봤는데 OECD 국가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가 미국인데 연간 1,656억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135억 불로 나타나가지고 뭐 12배 차이가 나고, 특히 위에 우리가 무역 규모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뭐 수출이 7위, 무역이 8위인데 여기 스위스 같은데 6위죠. 무역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 기술 무역 규모는 우리가 3분의 1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일본도 우리보다 기술 무역 시장이 2.5배 정도로 성장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무역 시장을 키워가지고 무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술을 수출하는 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술 무역의 이제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 추이를 봤는데 우리가 굉장히 낮은 그룹에서 그룹 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순위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좀 이게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중국이라든가 부상하는 시장에서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게 점점 커지면 또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기술 도입액이 뭐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경제 발전하는데 해외에서 기술 도입하는 게 굉장히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 30개 중에서 2008년 이후에 기술 무역 수지가 또 더 악화돼 가지고 요거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 가지고 적자 폭은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흑자가 1위를 해야 되는데 적자가 1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거를 개선하는 이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이제 유형을 이제 일본하고 미국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과학 기술이라든가 장인 정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전쟁하면서 많은 기술을 또 무기 만들고 하면서 개발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하면서 이게 축적된 기술들이 상당히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일본이 상품화하는데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니에서 뭐 워크맨이라든가 모든 기술들이 개발은 미국이 해놓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일본이 먼저 해가지고 그걸 자기 기술화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은 이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개량하고 관리하고 또 체계화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80년대부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다음 장표를 보면 일본의 기술 무역 추이인데 여기 기술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수출이 한 4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수가 2.34에서부터 최근에 3.77 뭐 이렇게 되는 게 수입하고 수출의 이제 수지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 무역 수지 개선은 원천 기술 개발을 한 것과 또 순수 기술 무역 수지의 개선도 영향이 있지만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도요타라든가 혼다, 뭐 닛산까지 해서 뭐 스바루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태국이나 동남아 국가 또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 같은 데까지 생산 기지를 만들면서 이 제품 원가가 상당히 낮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기술료를
추가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국내로 기술료가 들어오는 구조를 가진 게 굉장히 큰 효과를, 그 수지가 개선되는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이테크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가 또 전략적인 부분에 자금 지원을 집중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뭐 R&D의 세액 공제라든가 녹색 기술 같은 거 개발하고 하는데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특히 숙련된 인력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참조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수지를 개선한 사례가 있고요. 독일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독일 제조업 부분에 그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 서비스의 수입이 증가해서 또 흑자국이 됐다.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데도 이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기술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또 서비스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그런 기관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쭉 보면서 시사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 개선 과정에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가지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료 수입이 늘어나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세액 공제하고 기술 부분에 있어서 금융 지원 같은 거를 늘려서 하이테크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 무역 수지를 개선했다. 우리나라는 사실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더 이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 개발이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까지 나와서 상품화되도록 이제 끝까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끊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예산이 그 낭비가 되거나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적인 제품도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자꾸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맥이 좀 끊기는 게 아닌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뭐 기술 무역 적자의 원인은 뭐 자동차라든가 전자, 철강, 반도체, 조선산업,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별로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산업을 개발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료는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될수록 많은 돈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진국과의 기술과 지식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저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로 하는 그 원천 기술이나 그 소자 기술 같은데 투자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천 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수출, 특히 이제 IT 같은 게 수출이 비중이 증가하면서 로열티 지급액이 굉장히 동반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수출이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적합한 수출 모델이라 하는 인식이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 기술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는 기술 무역 통계 수집 및 분석 구조의 미비인데, 다행히
뭐 제가 연구할 때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나온 특허청하고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로 보완이 돼서 그게 OECD의 TBP 기준하고는 약간의 이제 갭이 있긴 하지만 국가별로 다 이제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기준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영화라든가 그 게임 프로그램 이런 것들 나간 것도 다 여기에 잡혀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 무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면 뭐 뚜렷하게 한 방에 나오는 처방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자에 대한 인식을 약간 너무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적자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DMA 기술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가 시작됐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애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일부 받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이 뭐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뭐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분기별로 뭐 10조에서 작게는 4조까지 이렇게 벌어들이는 걸 보면 우리가 기술료를 주더라도 그 제품화 해가지고 체화해서 기술 무역 수지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이 체화된 제품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상품 수지에서 플러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론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게 큰 문제라는 인식은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들여다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첫 번째서부터 뭐 기초적인 기술부터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첨단 산업 기술을 이 개발할 때 사실은 남이 한 기술을 따라가면서 개발하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고전했던 것처럼 게임을 달리 해버릴 때 계속 이제 제2의 추격자로서 돈만 많이 들고 큰 돈을 못 버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애플에서 맨 처음에는 그 음악을 듣는 그게 뭐죠? 네, 아이팟을 해가지고 야 아이팟에 동영상도 나온다. 저거 대단하다. 그래서 저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아이리버나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뜨고 있을 때 한꺼번에 시장을 꺾어버린 애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달려들 때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LG전자나 이런 데 이제 명품 폰, 프라다 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화해가지고 시장을 이제 즐기고 있을 때 새로운 게임을 했죠. 스티브 잡스 뒷주머니에서 나온 거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이제 멀티미디어하고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새로운 기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면서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개발하던 기업들이 닥쳤던 개가 되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갭이 시간적인 갭에 있어서 그래서 스키밍 프라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에 해서 시장의 수익이나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 쉽지 않은 얘기죠. 말은 쉽지만 그래서 이제 남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추격을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 정도의 그게 필요하고 사실은 벤처 기업들이 젊은 사람들이 벤처 한다고 그러면 돈을 좀 확확 밀어줘 가지고 뭐 사고를 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하이테크 과학기술의 수출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제품의 원가를 낮추거나 해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그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또 원천 기술, 첨단 기술, 그걸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하이테크 과학기술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내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사인이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한 3년이나 5년 내에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형성돼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들고 나와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팔려고 하면 사실 꾸러미가 돼야 팔 수가 있죠. 패키징이 돼야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던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상품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케터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기술자들만 할 일은 아니고 물론 기술자들이 재원이라든가 이게 같이 코어가 일어나 가지고 기술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실업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취업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그 기술 그 인력, 기술 중개 인력 이런 것들을 좀 그 양성해 가지고 시장의 인력 풀을 늘리고 사실은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중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장만 크게 한다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력을 좀 늘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과학기술 R&D 예산 뭐 우리 키스텝에서 하시는 일이고 평가하고 배분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적정성 검토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거 보면은 국가 경쟁력, 과학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과학 경쟁력이 5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R&D 투자를 적절하게 하면 우리가 그 R&D 투자의 결과를 기술 상품화 해가지고 기술력 수지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및 로드맵이 필요하다. 뭐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창출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효율적인 R&D 투자를 하는 것들 그런 걸 평가하는 이제 우리 키스텝 같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확충이 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연구 R&D 기관들이 구조조정하면서 너무 통폐합이 되고 줄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 경쟁하는 데는 뭐 3,000명에서 3만 명까지 연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있는 데가 에트리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 스페시픽한 부분에 연구를 하거나 지원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갖는다. 그게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들은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거나 그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100% 날아가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기관을 좀 활성화하고 전문화하는 데도 예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테크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무역 수지비가 뭐 1.89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무형 자산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원천 기술 같은 거를 개발해서 특히 이제 특허권 같은 거는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를 등록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남이 먼저 등록하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특허를 또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무역 통계조사 분석 방법 개선은 이제 사실은
이게 요번에 5월 달에 특허청하고 한국은행에서 그런 걸 내놓기 전에 제가 그런 이제 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이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이것을 이제 대기업들 중에 IT 기업이라든가 전자기업 이 관련된 기업에 패널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기술료로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좀 그 비용을 들이면서 국가적인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해서 뭐 개인 기업의 뭐 데이터를 그냥 직접 내놓지는 않더라도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이를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역산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이제 그 트렌드를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겠지만 일본이 이제 우리가 저성장을 하고 있고 뭐 3%대 성장이 올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논란도 있었는데 작년에 무역에서 일본이 60조 원을 손해를 봤다고 538억 달러를 무역 적자를 냈는데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게 1,430억 달러, 160조 원의 수익이 있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무역에서 좀 적자가 난다 해도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서 들어오는 기술료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죠. 100조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 적정한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요즘에 특히 MB 정부에서 해외에다 자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국가적인 일을 하면서 그걸 정치 자금이나 무슨 뭐 다이아몬드도 안 나오는 다이아몬드 광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치 자금을 만들고 하는 좀 비도덕적인 일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딴 나라들이 어려울 때 매물들이 굉장히 낮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 보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 경제에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계속 나오게 되고 석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개발한 뭐 유전에서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를 투자할 시기인데 요즘에 보면 분위기가 그렇죠. 뭐 과거에 했던 거 다 조사하겠다고 이러니까 요새 뭐 석유개발공사니 뭐 정부 기관에서 지금 투자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죠. 또 돈 떼어먹으려고 그래 이런 이제 분위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오해를 받을까봐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14년에 480억 불의 무역 흑자를 냈는데 이제 해외 투자 소득 수지는 우리나라는 106억 달러, 일본은 1,430억 달러, 14배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누적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136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2조 902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엄청난 돈을 해외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해외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또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본이 또 기술이 일을 하게 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원천 특허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원천 특허라는 것이 비용도 시간도 워낙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런 원천 특허를 확보할 만한 그 기간 안에 또 기술을 가지고 또 상품화도 하고 기술 자체를 판매도 하고 또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센스나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무엇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천 특허가 아니라 저는 후속 특허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천 특허 기업들이 사실 그 경쟁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천 특허와 관련되는 다양한 이제 응용 기술들을 후속 특허로 만들어 놓죠. 이 후속 특허들을 다 출원을 해 놓다 보니 실제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제품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후속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 특허만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 특허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후속 특허에까지도 계속 우리가 걸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그 특허 관리 기업, 이제 흔히 얘기하는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특허 관리 기업으로부터 매년 100여 개의 기업들이 이제 특허 침해로 인한 피소를 당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매년 우리나라 기업의 100개나 되는 기업들이 그런 어떤 특허 괴물로부터 피소를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지 원천 특허 문제가 아니라 원천 특허를 가진 기업들의 후속 특허 출원에 따른 문제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후속 특허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원천 특허와 후속 특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렇게 후속 특허에 대한 대비를 못했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무역이라는 개념조차도 생소해하고 또 기술 무역에 대한 인식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상품 무역을 하다가 그때 개발된 기술들을 다른 국가에 좀 판매를 하고 싶거나 또는 로열티를 받고 라이센싱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실제 이제 상품 무역과 기술 무역의 차이점을 잘 모름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사실 많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와 관련된 문제점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출입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그리고 이런 어떤 정보 부족, 특허든 후속 특허든 이런 정보 부족, 그리고 어떤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부재, 이런 문제점을 특허와 더불어서 저는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무역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그 상품 무역의 프로세스가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고 대학에서조차도 상품 무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치밀하게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 무역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든 기술무역 계약서를 교육하는 또 기술무역 계약서를 사실 본 적도 많지 않다 보니 그냥 변리사를 통해서 그냥 계약서를 대신 이제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아까 정윤세 교수님이 청년 실업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야기되기까지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간의 어떤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대학에서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를 통해서 이런 기술무역과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를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일례로 기술 계약서를 잠깐 좀 보면 기술무역 계약서는 일반 상품 계약서하고 차이점이 첫 번째가 기술의 어떤 실시권, 상표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어디까지 허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계약서에 첫 번째로 이제 명시를 해야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부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제 허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걸 모르다 보니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저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가 내 기술을 통째로 빼앗기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하나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런 실시 허용권에 관한 것, 또 크로스 라이센스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너무 물론 대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런 크로스 라이센스를 계약서에 어떤 적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이런 크로스 라이센스를 좀 명시해야 된다는 것. 또 기술이다 보니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것이 기술 계약서에서는 필히 들어가야만 되죠. 비밀 유지 조항을 또 치밀하게 기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
그저 그냥 대충 써서 계약서를 써서 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쉽게 유출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혜 대우 조항이라는 이런 기술 계약에게만 특별하게 들어가는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혜 대우 조항이란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는 만약 한 10%의 기술료를 받았다 하는데 또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에게는 5%의 기술료만 받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나는 10%를 기술료로 지급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는 5%밖에 적용을 하지 않는 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됐던 거죠. 그럴 때 기술 계약서에 아예 최혜 대우 조항이라는 조항을 삽입을 했더라고 한다면 내가 10%로 로열티를 준다라고 계약을 했지만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의 5% 조항을 체결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계약서에 최혜 대우 조항이 있지 않냐, 그럼 나도 5%만 적용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계약서 하나를 작성함에도 어떤 상품 계약과는 다른 것이 기술 계약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거죠. 일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퀄컴에 5%대의 로열티를 주고 이제 CDMA를 가져왔는데 이 퀄컴이 지금 뒤늦게 중국 기업에게는 2%의 로열티만 받고 CDMA 기술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혜 대우 조항이 기술 계약서에 만약 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우리도 2.2%대에 이걸 요구할 수 있지만 그걸 계약서에 삽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기술 무역이라는 것이 상품 무역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하다못해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좀 뭔가 치밀한 교육 또 홍보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키워가는 어떤 저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기업이 미처 못 따라간다고 한다면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이런 어떤 기술 무역에 대한 하다못해 계약서부터 좀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학도 좀 알아야 되고 하면서 또 이 사회과학도 동시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융합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같이 기술 중개업을 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인력 채용이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술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저는 한 세 가지만 더 이제 기술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보고 싶은데 좀 매크로한 거대 담론보다는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기업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술 거래를 하고 싶어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R&D 이제 기업에게 R&D 투자액이 약 4조 5천 정도 되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완전 TRL 9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6단계에서 8단계는 미완성 제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출이 불가능하죠. 제품 수출로서는. 결국은 이제 그 기술 수출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기술 상품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도 중요하지만 도면은 자료화하고 영문화 시켜야 되고 또 제품 명세서, 재료 명세서, 공장 배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속 서류들을 다 영문화 시켜가지고 자료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기술 상품화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부에 전문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술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국제 기술 거래는 이제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이 바이어 셀러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거든요. 그래서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돼도 바로 이 어떤 수입이 많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보증금 성격의 선급 기술자밖에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진짜로 이제 큰 수입을 산출하는 것은 경상기술료인데 그러면 이게 바이어셀러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무 상태를 포함해서 공장의 생산 역량, 생산 캐파라든가 신용도 또 어떤 조직의 문화 또 R&D 인력도 필요하겠죠. R&D 역량 이런 식으로 섬세한 이 신용조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무적 측면의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사업화 역량 측면에서 신용조사가 필요한데 이걸 마치 이 신용평가기관에게 의뢰해서 조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현지 있는 해외에 있는 기술 거래기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신용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무산되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석 플레이를 하자. 이제 신용조사도 제대로 하고 또 이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국제 공동 연구를 좀 주장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동 연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영국은 전체 R&D 예산 중에 50%가 공동 연구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독일은 30%가 공동 연구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약 2.4% 정도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중에서 국내 공동 연구 빼면 해외 공동 연구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200억이나 될까요? 거의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 연구가 갖추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동 연구 하는 순간은 이 지적권을 공동 소유하게 되면 실시를 할 때 상대방에게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아마 무슨 무역 적자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작은 예산으로 중대형 규모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0억을 대면 독일에서 50억이 된다. 이렇게 하면 100억짜리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장 개척이 유리해집니다. 어차피 이제 양쪽에서 독일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이 동시에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지재권을 공유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한국에서 진출해서 생산해서 팔겠다. 유럽 시장은 독일 기업이 생산해서 팔아라. 동시에 이 시장을 개척하기 때문에 시장 개척할 때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중개할 수 있는 공동 연구 사업들을 더 많이 늘린다면 거기서 기술 무역 적자 해소가 일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더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무역협회하고 이제 코트라나 중진공 같은 이런 무역 유관 기관들에서는 사실 우리 기업들의 어떤 해외 마케팅, 또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 활동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이 전시에 참가한다든지 사절단 파견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품 수출 위주의 어떤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기술 무역을 어떻게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지원 활동이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보면 서비스 무역이 좀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이제 상품 무역에서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서비스 무역 수준 한 15위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기술 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기술 무역 규모 자체로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 12, 3위권에서 중위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과 도입의 비율을 보여주는 기술 무역 수지비 측면에서도 보면 거의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렇게 기술 무역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의 핵심 기술을 들여와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해서 거의 5대 핵심 품목 중심의 어떤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것을 좀 더 개선해 보자는 어떤 문제 의식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술 무역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많이 대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이 아직은 이제 원천 기술이나 핵심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술을 들여와서 그걸 제품화 내지는 상용화해서 이제 해외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왔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원천 기술이나 이제 핵심 기술이 R&D 투자 이런 거를 또 기업들의 개별 투자 이런 걸 통해서 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율로 보면은 GDP 한 4.15% 정도 돼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R&D 기술이 어떻게 보면 상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자체의 어떤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연계고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무역 유관기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사실 R&D 이런 쪽은 미래문화 이쪽의 소관이고, 이거를 상품화하는 쪽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점점 이제 그 R&D 투자를 많이 하고 뭐 특허권도 지금 이제 세계 한 5위 정도 수준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그 기술이나 특허권에 대해서 이걸 이제 상용화하는, 또 수출 산업화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역 지원 기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무역과 상품 무역을 연계시켜서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프로모션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이승호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기술 무역은 그냥 제품을 가져가서 파는 거하고는 달리 기술 무역만의 이제 독특한 또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요즘에 서비스 무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류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류를 또 활용하는 또 상품 무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FTA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세계 3위의 FTA 국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세계 세 번째로만 FTA를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FTA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인프라를 깔아놓은 거다, 경제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활용률이 많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술 무역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하더라도 이거를 결국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그걸 상업화하고 팔질 못하면 결국은 이제 그 자체가 사양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FTA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의 어떤 그 CEO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왜 FTA를 활용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거를 아무리 제도화를 해놔도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무역의 경우도 이 기술 무역이 상품 무역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하고, 또 이게 독자적인 또 어떤 상품으로서 팔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품 무역과 연계성을 활용하는 어떤 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술 수출이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국가에 좀 많이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중국은 뭐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좀 낮지만 절대 규모 면에서 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어쨌든 간에 뭐 제조업 요즘에 2025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독일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기술이 또 이제 캐치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이 많았던 것이 이제 위탁 가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원부자재를 가져가서 중국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이런 이제 무역 구조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한계점이 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중국 수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기술 수출도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너무 높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얼마 못 가서 우리 기술 수출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 수출의 어떤 다루는 품목도 마찬가지지만 수출하는 지역도 좀 더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또 EU의 재정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연속해서 어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도 뭐 브릭스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라든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시장 개척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EU 시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그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무역에 있어서도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